주식시장은 아직 저점을 충분히 다지지 못했다. 저라면 뺍니다. 부동산 조정폭이 생각보다 커지는 것이 거의 명확해집니다. 몇 개월째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강한 달러의 시대, 정말 지금 달러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께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1,400원 돌파한 그 환율을 오늘 것까지 업데이트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면 1,400원을 돌파한 그 시점은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 있어요. 정확히 위기 때,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강달러인 거죠, 강달러. 근데 강달러 기조 속에 나타나는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무역수지 적자예요. 네. 그 무역수지 적자가 왜 나타나는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무역 적자 기조가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정확히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도 지금 있는 현재 달 그리고 그 다음 달도 적자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조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역 적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적자 폭으로 보면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이니까 1956년부터 수출입 통계를 작성했는데 뭐 그 전에 작성했어도 이거보다 클 수는 없어요. 적자 폭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총 수출이 계속 줄어요. 우리나라의 총 수출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강달러이긴 강달러인데 그냥 지금은 모든 통화를 밑에 잠재우고 달러 혼자 킹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들끼리도 비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통화 가치가 절하된 게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할게요. 네. 자, 그걸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 자체가 강한 것이지 우리나라 통화가 절하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절하된 나라가 더 많죠. 더 많아요. 우리나라 절하폭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가는 거지 원달러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그게 왜 문제냐. 기본적으로 강달러 기조면 어떨까요? 강달러면 수출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재밌게도요. 무역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수입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요소를 중국에서 사오잖아요. 마그네슘도 중국에 사오고 뭐 니켈 다 사옵니다. 사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요소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사오는 게 더 싸니까요. 그럼 이참에 강달러 지불하고 그거 사오느니 우리가 만들자. 이런 선택을 하겠죠. 자국 내에서 조달하자. 그걸 내재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입문을 닫는 거 첫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하다. 왜냐하면 이 와중에 중국은 금리를 인하 혹은 동결만 해요. 이 와중에 일본도 동결만 해요. 자국 물가가 그렇게 안 높아요. 일본은 감사한 물가가 온 거예요. 계속 디플레이션 경제이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올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는 강한 거예요. 미국에 비하면 다 약하지만. 근데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하지만 얘네들도 자동차. 우리나라도 반도체, 얘네도 반도체. 그러니까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이런 국가들끼리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도 또 오니까 수입 규모도 줄고요. 세계의 수입 규모, 무역 거래량이 줄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포션은 더 주는 느낌. 내재화까지 하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총수출이 정체되거나 특히 반도체 수출이나 자동차 수출 같은 게 완전히 망가집니다. 상대적 강원화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입이죠. 총수출은 안 좋은데 수입은 느니까 무역 적자인 거죠. 근데 총수입은 왜 느냐? 작년에도 올해도 초코파이 100개 수입하는 거 똑같아요. 양은. 근데 양 곱하기 가격이 수입액이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도 올랐지만 강달러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수입액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역 적자 기조가 강달러 때문인 거고 그것도 이 물가, 금리, 시장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취약하고 우리나라 내수도 어렵죠. 왜 금리 인상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식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쏠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또 이제 물가가 높으니까 소득이 늘어봐야 그 소득으로 살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 그게 실질 소득이 준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안 좋아. 내수 경제가 안 좋은 것들을 생산활동 동향, 그러니까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아는데 생산 위축되고요. 역시 투자, 기업들의 투자 위축되고요. 소매 판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비도 위축돼요. 이걸 다 더하면 GDP인데 수출까지 전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심리나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 경기 둔화라는 거죠. 침체라는 표현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둔화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쓰시는 그 리세션이라는 거예요. 예, 리세션이 오고 있는 현상.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이야기되는 그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앞으로 그럼 달러는 좀 어떻게? 달러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역시 뭐 결론은 11월 FOMC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인데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지금의 시장의 기대는 0.75에 또 있어요. 0.75 한 번 하고 12월에 0.5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합해서 1.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조를 또 깨고 울트라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의 강달러가 안 잡히고 계속 강달러로 또 갈 수밖에 없어.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역시 그걸 결정짓는 것이 지금 이 9월 달이잖아요. 이 9월 달 물가 상승률이 14일 정도 전후로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달린 거죠. 이게 근원 물가도 더 오르고 그리고 물가 정점 안 찍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면 울트라든 하고 이 점도표를 또 상회하는 수준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강달러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도 저는 제 생각에는 요 한 달 사이에 한국은행 총재 혹은 금통위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베이비 스텝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행도 0.5% 적어도 빅 스텝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또 우리나라의 금리 그 속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달러가 또 나올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런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도 안 좋죠. 강달러일 때는 항상 안 좋습니다. 예.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그러면 좀 주식시장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때도 사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6월 달에 찍을 때도 그때 제가 주식의 저점 구간을 12월 정도로 봤잖아요. 12월이나 1월 초, 요 정도.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고점, 터미널 레이트이 형성되는 구간을 상정해 보면 대략 23년 초중순이죠. 3월에서 6월,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거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전, 그 정도가 저점 형성 구간이니까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은 아직 저점을 충분히 다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추가적인 조정? 이거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갈짓자 행보를 상당 기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환시장이 좀 불안해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뭐 통화 스와프다, 뭐 구두 개입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환율 안정 좀 가능할까요? 저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안정화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혹여나 제가 우리나라를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제발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힘들 것 같다. 근데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부터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구두 개입과 또 직접 개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이라고 해요. 그 의미부터가 미세 조정. 의미부터가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구두 개입은 계속 우리 국무총리께서 뭐 투기 잡겠다, 뭐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넋 놓고 기다리지는 않는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환율의 급등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급등락하잖아요.
급등락하니까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환율도 너무 급등락하면 굉장히 큰 위협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구두 개입.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접 개입이 있는데 역시 외환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적정한 수요 공급을 맞춤으로써 강달러냐 약달러냐의 급등락을 방어하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 직접 개입, 구두 개입 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 다른 말로 간접 개입인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개입을 가지고 기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강달러 기조가 전개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잡힐 수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강달러가 가는데 그걸 약달러로 바꾼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행정부가 구두 개입으로 혹은 뭐 직접 개입으로 그걸 안정화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부가 강달러를 막거나 계속 이어가게 할까요? 미국 행정부가 이어가거나 막거나 할까요? 미국이요? 미국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달러를 막고 싶겠지만, 그러나 바이든 입장에서 강달러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근데 파월도 강달러를 원해요. 물가 잡는데 강달러가 유리합니다. 수입 물가를 잡아야 돼. 우리나라보다 수입 규모가 훨씬 많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수출 대비 수입으로 봐도 그러니까 미국은 만성 적자국이잖아요.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매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수입국으로서 결국 수입 물가가 잡혀야 자국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한 좋은 방법이 관세 인하라든가 혹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는 건데 그 강달러라는 카드를 적어도 중간 선거까지 놓고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두 개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강달러가 약달러가 된다? 이건 좀 이상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 수합인데요. 우리 정상회담 하러 가셨고 정상회담 할 때 가장 우리가 긴장 가지면서 궁금해했던 협상 테이블, 그 협상 테이블의 논의 주제가 두 가지였죠. 한 가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자꾸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되니까 이게 현대자동차 주가를 또 폭락시키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매출 자체가 줄겠죠.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미국에 공장 없는 애들은 보조금 안 주겠다. 전기차 보조금 안 주겠다. 그래 버리면 당연히 자국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고요. 추가적인 보조금이 나오니까. 근데 기존에 보조금 받아서 전기차 팔았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보조금 끊기면 그거 살까요? 아무도 안 삽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하는 거 좋은데 우리 현대자동차만큼은 예외시켜달라.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25년까지는 완공이 되고 전기차 생산할 수 있으니까 부디 전기차 보조금 제외 대상으로부터 예외시켜달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봤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할 일이에요. 우리 행정부가 해결해야 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화 수합은요,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와 연준 의장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가서 그걸 해결한다는 생각도 좀 이상했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것을 공조체제를 갖는 거, 우리 그래 통화 수합이 필요해라는 그 입장을 갖는 것도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그걸로 통화 수합이 되고 그게 강달러를 막는다? 강달러 막는 수단이 또 아닙니다. 통화 수합의 개념 자체가 환율 방어가 아닙니다. 외환위기 방어는 될 수 있어도 환율 방어책이 아니고요. 만약에 통화 수합이 환율 방어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말 그대로 통화 수합에 체결되어 있는 그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이거든요. 이 기축통화국들은 그러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절하되지 않았습니까? 다 절하됐잖아요. 1유로가 1달러가 됐었잖아요. 그럼 통화 수합이 과연
강달러를 막을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게 또 마치 구두 개입처럼 작용하긴 했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이 경제 지식 함양과 그 방향성을 공유하는 거 말도 못 꺼내는 거죠, 당연히. 가서 말도 못 꺼내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 부족이 아닌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걸로 한일 안정을 가져가기는 쉽지 그거 않다.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벌써부터 한국은행 행보가 좀 궁금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 좀 어떻게 할까요? 네, 한국은행 총재께서 물론 그동안에는 베이비 스텝을 유지하겠다. 얘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갈 길 가겠다. 라는 입장이었고 상대적으로 물가와 경기 중에 그래도 경기를 좀 지켜나가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 뭐가 달라졌냐? 달라졌죠. 왜냐하면 유로존도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한 번 자이언트 스텝 했잖아요. 스웨덴도 1%. 스웨덴도 만만치 않은 기축통화국이거든요. 달러 인덱스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화입니다. 이런 여러 나라들이 또 그렇게 하고 연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니까 어쩌면 재밌는 표현인데 한국은행이 행정부와는 우리나라 행정부와는 분리되어 있어도 연준과는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야만 또 할 수 있을 만큼 강달러를 또 방어할 수단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보다는 선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빅스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은 2022년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벌써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네. 4분기 네. 경제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물가 정점 정말 찍느냐 마느냐. 근데 단순한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까지 봐가면서 정말 물가 정점 찍었나 안 찍었나. 물론 시장에서 계속 유포할 거야. 정점 찍었다. 다시 주식 담아라. 저점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뿌릴 텐데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CPI 결과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빅스텝 여부. 이것은 주식시장 말고요. 주식시장은 오히려 한국은행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연준의 판단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그렇습니다. 부동산 조정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커지는 것이 거의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정말 자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그냥 마이크로하게 말씀드리면 앞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IPF 출범하고 IRA, 대외 외교 협상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산업 외교 협상과 관련된 일들인데 만약에 정말 그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예외로 해준다. 그러면 적어도 일시적인 급등은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기회죠. 물론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실제 그것이 뉴스로 밝혀지면 이 주가에 있어서는 굉장한 보세요.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만 보조금 준다는 게 되잖아요. 굉장한 기회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까지 있고요. 또 22년, 23년 경제가 좋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묶이면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 4위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출이 예상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행하고 예외 조항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IPEF도 마찬가지. 중국이 이것을 의식하고 역시 공산당 회의 있잖아요. 중간 선거 있고 그때쯤에 조심스럽게 제2의 요소수 사태라든가 제2의 사드 사태라든가 이런 뭔가 공급을 안 해주는 그런 일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중국 소재 이런 거 쓰면 우리 보조금 안 줄래라고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 자꾸 미국 따라갈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공급 안 해. 만약에 마그네슘 공급 안 해.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시장이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시경제 여건 말고 그런 외교적인 그런 또 불확실성이 또 가중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전 포인트 좀 기억하시면서 그 경과를 꼭 지켜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빅스텝을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이번에 0.75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도 좀 더 그 쉽게 안 낮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물리신 상황일 텐데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본인 주식들을 좀 뭐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정리하기 늦었으니 애매히 갖고 가면서 그냥 현금을 계속 좀 불로소득 벌면서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사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저점이 왔을 때 사기 시작한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역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고요. 역시 네. 김 작가님 다운 그런 질문, 멋있는 질문입니다. 네. 제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답변은- 이 질문 하려고 이제 출연 요청 드린 겁니다. 아, 그런 거죠. 예.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리기로는 그때 출연했을 때는 네. 예, 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리신 분도 빼시고 안 들어가신 분도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냥 현금 보유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스탠스의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적으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배당 소득이라는 것도 한 가지 우리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 그것도 또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또 정점론이 더 확산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주춤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조정보다 어쨌든 저점으로부터 추가적인 조정될 확률도 있지만 이게 저점일 가능성도 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감한다면 물리신 분은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지금 정리하기에는 좀 많이 늦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뭐 저라면 뺍니다. 저라면 빼고 11월이 지나서 들어갑니다. 네. 저라면. 그런데 물리신 분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판단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곧 온다. 예, 11, 12월 정도가 곧 온다. 저점 형성 구간이 곧 온다. 그 얘기는 제가 23년 전망서 나올 때 구체적으로 더 해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좀 사야 될 때는 이제 그 타이밍 오시면 이제 김 작가님이 출연하셔서 지금부터입니다. 얘기를 하겠다고 하시는 네. 오늘 만날 손님은 경제를 구해주는 남자 김가수 시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